자, 오늘의 숙제가 우리가 무엇을 또 해결해야 될까? 저 세 가지를 제가 정했는데요. 자, 가속화되는 어떤 정치적 압박, 트럼프 행정부가 이대로 밀어붙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풀어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두 번째로는 다시 언급되기 시작한 AI 패권 또는 AI가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AI에 대한 투자가 다시금 뉴스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시장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는 재료가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 요 세 가지를 우리가 풀어야 될 텐데요. 자, 오늘은 이 세 가지 숙제를 놔두고요. 이지한 IS의 대표님을 모시고 이 이야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오래간만에 뵙게 오랜만에 됐습니다. 뵙겠습니다. 예. 자, 사실 뭐 지금 이번 주에 제가 모든 저희 패널분들을 좀 모시고 이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는데 지금의 시장 분위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상당히 어렵죠. 상당히 어렵고 예. 아마 투자자분들은 그냥 우리가 뭐 예전에 겪었던 어떤 위기 상황, 뭐 예. IMF라든지 혹은 금융위기라든지 이럴 때 시장이 급락하던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사실은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서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그냥 어떤 펀더멘털상의 변화가 있어서 하방 압력을 받아서 내려가면 사실은 어떤 대응도 가능하고 중장기적인 계획도 세울 수 있고 이러는데 예. 사실 이제 이 관세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하루 단위로 어떻게 보면 정책이 바뀌고 그러니까 이걸 실행하는 그 미국 트럼프 정부조차도 명확하게 이걸 구분짓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장단에 맞춰서 사실 하락하더라도 하락하던 증시에서 대응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 뒤집어지는 모든 관계에서 투자 전략을 세운다는 게 사실 무의미할 정도로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더 어렵지 않나. 그래서 너무나 어려운 구간이고 다만 크게 보면 결국 이제 이런 어려움은 펀더멘털 상의 변화를 아주 크게 야기하지 않으면 항상 지나고 보면 좀 기회가 되었다는 부분에서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투자 전략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지금 뭐 사실 단기간으로 전망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우리가 조금 시계를 넓게 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긴 한데 그럼 대표님께서는 뭐 지금 이 시계를 얼만큼 길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사실 생각만큼 그렇게 다른 분들처럼 길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제가 처음에 가졌던 뷰는 예. 예를 들어서 트럼프 정부가 일기 때처럼 협상을 하고 이제 그러니까 선 협상 후 관세 부과면 사실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라 생각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선 관세부가 후 협상이면 시간은 미국 편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미국은 최대한 이걸 빨리 종결 지으려고 할 거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보편적 관세, 당선 이후에 보편적 관세가 나왔다가 다시 상호 관세로 바뀌었다가 이 비관세 상표까지 동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빨리 종결짓기 위해서 보복 관세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미국이 많이 의식을 한 거였거든요. 근데 보편적 관세, 상호 관세로 넘어갔다는 얘기는 상호 관세 자체가 상대방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한다라는 어떻게 보면 차후에 보복 관세를 최소화시키려고 했던 부분인데 지금 이제 중국 때문에 이게 완전 틀어져 버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아마 트럼프 정권에서는 최대한 속전속결로 빨리빨리 중국 이외 국가들은 관세를 최대한 빨리 타결을 짓고 중국과도 시간을 더 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번 주에 저는 이번 주말까지 해서 어떤 의미 있는 변화가 좀 나오지 않을까. 최소한 중국과 어떤 협상을 할 수 있다라는 전향적인 자세 정도는 이번 주말까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전체적인 부분은 어쨌든 관세가 단번에 끝나진 않겠지만 증시에 반영되는 민감도는 점차 떨어지면서 그래도 증시가 생각한 만큼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그러면 엔비디아 이슈 때문에 어제 좀 시장이 좀 빠졌습니다. 예, 이건 뭐 우리가 한번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AMD도 근데 자유롭지 않습니다. AMD도 마찬가지로 또 규제 이야기가 좀 나왔고. 자, 그렇게 되면 지금 과연 뭐 중국에서 이러한 기업들이 자유로울 수 있을까? 오늘 뭐 젠슨왕이 또 중국 베이징에 몰래 가서 몰래 갔다는 표현 좀 그렇지만은 거기서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행사가 좀 있었는데 뭐 어떤 이 미치는 영향 뭐 어떻게 보고 계세요? 상당하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이 반도체 이제 오리엔티돼 있는 국가 같은 경우는 더 민감하고 예. 사실 아마 젠순항은 이 수순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고 중국을 가는 것도 아마 이제 좀 다급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예. 얼마 전에 그러니까 한두 시간 전에 나왔던 이제 해견 내용을 보니까 중국은 굉장히 중요하고 중요한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그러니까 중국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걸 명확히 하는 인터뷰 내용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젠순항 입장에서는 아마 이런 거죠. 분명히 이제 미국에 대한 투자안을 제시를 했고 그 투자안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민감한 반도체 상품 관세와 관련된 부분에서 젠순항의 입장에서는 좋은 해결책을 일단 던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트럼프 정권에서 어떻게 받아들일까 부였는데 젠순항의 의도와는 완전히 다르게
이제 빗나갔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반도체 관세가 철강이나 알루미늄처럼 바로 부과가 되지 않고 이번 주에 나올 듯 했다가 다시 상무장관과 maybe라는 표현을 쓰면 또 한두 달 뒤로 계속 뒤로 미뤄지는 것은 사실 반도체 관세를 부과하는 게 결코 쉽지가 않거든요. 예. 이게 고율의 관세를 과연 부과할 수 있을까? 부과해야 될까?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때 빅테크 기업들의 부담은 AI 경쟁에서 중국과의 경쟁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인데 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과연 한국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TSMC를 미국 안으로 제조 기반 시설을 불러들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범민이 계속 이어졌는데 젠순항이 어떻게 보면 이번에 나온 투자에서 명확하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TSMC나 하이닉스를 끌고 들어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좀 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반도체 상품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엔비디아를 활용해서 반도체 기업도 제조 기반 시설을 미국 내에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젠슨은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의도를 제시를 한 것 같은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H20에 대한 이런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젠슨항도 생각이 좀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에서 이제 엔비디아가 중간에 끼어들면서 이제 3자 관계로 굉장히 이제 복잡하게 변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정말 복잡하게 변했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지금 H20은 뭐 많은 이제 뉴스에서도 계산을 많이 했어요. 뭐 계산을 해서 중국에 대한 노출도가 뭐 13%에서 15% 정도 되더라.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의 1분기 실적에 분명히 이런 부분이 녹아 들어갈 텐데 엔비디아 1분기 실적 기간을 보게 되면 2월, 3월, 4월이 1분기잖아요. 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남아 있는 이제 5월에 실적 발표를 할 텐데 엔비디아가 자, 이거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 벌써 선반영이 된 거냐? 아니다. 5월에 실적 발표까지 우리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여러 엔비디아에 대한 어떤 관점이 좀 많이 있는 상황인데 물론 엔비디아에 따라서 AI 패권이 좀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고 뭐 어떻게 대표님께서는 이 엔비디아라는 이 종목을 봤을 때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좀 좋을까? 저는 일단 이제 먼저 그 결론부터 말하면 저는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엔비디아가 이번은 기회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런 관세 모멘텀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고 그 이제 중심에 딱 섰기 때문에 예. 논란은 클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혹자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이번에 H20과 관련된 부분이 오히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위에 올 수 있는 충격을 어떻게 보면 사전에 풀어낸 것이다라는 얘기도 지금 예. 사실 하거든요. 그래서 H20 비중을 보면 뭐 전체 금액으로 7조 원 정도까지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근데 사실 엔비디아가 작년 중반기부터 어쨌든 중국 관련된 매출을 계속 꾸준히 좀 줄여온 건 사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강압에 의해서든 자의적이든 사실 예전에 뭐 그 비트코인 때 그래픽 카드를 팔던 때에 비교하면 사실 뭐 매출액에서 차진 비중을 많이 줄였죠. 지금 작년 4분기 기준에서 15%로 떨어졌고 이제 아마 이번 1분기까지 하면 더 떨어졌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제 이번에 관세를 앞두고 오버슈팅됐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고 오늘 이제 TSMC 실적을 보면 아마 이제 관세 문제를 앞두고 분명히 선발주 냈던 물량이 있는 것 같고 이제 아마 엔비디아도 그런 영향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번 분기에 어느 정도 그게 반영됐던 물량까지 더해지면 그렇게 큰 충격은 오지 않을 건데 문제는 이제 이게 이번 분기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분기까지 이어지면 이게 관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분명히 이제 매출에서 7조 원이라는 부분이 당연히 이제 빌 건데 이제 그때까지 과연 협의가 되지 않을 거냐. 라는 부분이 이제 첫 번째 의심이고 저는 어떻게 보면 이번에 그 엔비디아 관련된 H20 수출 규제는 사실 미국의 이제 히토류에 대한 맞대응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서로 중국이나 미국은 지금 145%에서 120% 관세를 매기고 난 이후에 사실 여기서 더 가는 것은 의미 없다는 것을 중국도 했고 미국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관세를 더 올리는 것은 효과가 없다라는 부분이면 예. 이제 상대방의 아픈 구석을 이제 분명히 찌르려고 할 거거든요. 그게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히토류. 그러니까 당장에 이제 방산과 관련되는 부분도 문제가 될 뿐 아니라 우주 산업 다 문제되잖아요. 그러니까 히토류를 들고 나오니까 미국은 바로 H20을 들고 나오는. 그러니까 상대방의 아픈 곳을 어떻게 하면 비관세적인 요소로 찌를까. 이제 그 싸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서로 협의를 하긴 마지막 단계에서 그게 감정 싸움이죠. 마지막 카드 아니에요? 사실상 그렇죠. 히토리와 반도체는? 여기서 이제 만약에 더 넘어가 버리면 예. 넘지 말아야 돼서는 넘어가는 거죠. 이제 그게 넘지 말아야 돼서 넘어가면 우리가 중국이 보복관세 맞대응됐던 순서를 보면 첫 번째는 에너지 관련된 쪽, 뭐 석유나 원유 쪽이었고 석탄 예. 쪽이었고 두 번째는 농산물이 들어가고 마지막에 이제 넘어갈지 말아서는 넘어가면 서비스 수주를 건드리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얘기했던 것처럼 예.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 버리면 그 베센트 장관이 얘기했던 우리가 중국과의 관세 정쟁에서 이긴다라고 얘기했던 우리는 수출 물량이 중국에 3분의 1밖에 안 돼. 근데 이게 서비스 수주를 넘으면 오히려 미국이 흑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뀌는 거죠. 상황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중국이 건들면 넘어가는 거고 반대로 이제 미국은 중국에 있는 모든 제조 기반 시설을 금지하고 이란처럼 중국과 밀접 물자를 교역하는 국가에 대해서도 관세를 매기는. 그러니까 이 수순을 넘어가면 이제 서로 넘지 말아야 돼서 넘어가는 건데 그러지 않기를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는 거죠. 그러지는 않을 거다. 예.
지금 방금 뭐 서비스에 관련해서 잠시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도 오늘 약간 속보를 좀 봤는데 테무와 쉬인이 중국에 일부 뭐 구글이나 일부 그 빅테크 기업의 광고를 좀 많이 줄였다, 20% 넘게 줄였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잠시 봐서 또 이제 프리마켓 뉴욕 보시는 분들은 또 그 부분 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아까 방산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트럼프 2기 때는 사실상 뭐 방위비 증액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무기를 수출하고 무비 판매하는 거에 행정 서명을 좀 했었잖아요. 그렇죠. 9일날 했었죠. 네. 그러면 이제 대표님께서는 그 방산주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트럼프가 집고 나고 예상을 거의 빗나갔던 섹터가 방산이랑 사실 미국은 재건주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방산이나 재건주는 우리가 경기 확장과 관련 오리엔트되어 있는 트럼프 정부에서 가장 빛을 발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 사실 트럼프 집권 후에 방산이나 재건 관련 정부 우리는 좀 달랐지만 미국은 거의 다 급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뚜껑을 열고 보니까 예산 관련된 부분에서 큰 삭감이 예상돼 있다. 그러니까 로키드 마틴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시장이 어려울 때 오히려 이 방산주들이 이제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빛을 발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마치 경기 방어주처럼 관세 방어주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고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강하게 들어와 있고 대부분의 방산주들이 바닥을 찍고 상승하는 속도가 이번 달 들어와서 굉장히 가파르죠. 그러니까 로키드 마틴도 그렇고 RTX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이게 조정 구간이 아니다. 물론 한 번은 그냥 급락이 왔지만 그걸 바로 딛고 급등을 해버리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좋은 방향으로 갔고 9일날 무기 수출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좀 더 그 대통령 서명을 통해서 열어놨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이제 미국 방산 같은 경우는 사실 제약이 좀 있었잖아요. 무기 통제 수출 통제법이 있어서 사실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인권을 비롯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하는데 사실 그 부분을 어느 정도 프리패스할 정도로 이제 간소화시켰기 때문에 방산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높고 또 여기 이제 유럽도 뭐 예산을 8천억 유로 정도로 늘린다. 그러니까 이게 나왔고 GDP의 3.5%까지 사실 뭐 이게 지켜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3.5%까지 예상을 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고 아마 그리고 제가 볼 때 가장 직접적으로 지난주 이번 주 방산주가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급등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은 미국과의 그 관세 협상에서 어떤 카드가 나올까 각국들이 할 때 그러니까 베트남 사례가 나왔죠. 그러니까 베트남 같은 경우가 결국 미국산의 무역 수출 줄이기 위해서 뭔가 미국 걸 사야 되는데 그거는 정해져 있거든요. 원유를 사든지 에너지 관련 아니면 뭐 천연가스 에너지 쪽이든지 아니면 예를 들면 농산물 쪽이든지 아니면 방산이거든요. 근데 베트남이 이제 방산을 선택해서 미국 구매를 늘리겠다 하니까 이제 미국 방산주들이 갑자기 이제 관세 수혜주로 이제 뒤바꿈한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가 급등이 가파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로키드 마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 조정이 꽤 있었네요. 또 있고 다시 최근에 좀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RTX라는 그 기업도 마찬가지로 좀 견고하게 또 주가를 유지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가장 또 관심이 있었던 것이 바로 제롬 파월 의장의 여러 발언들. 저는 정말 좀 의외로 봤던 게 뭐냐면 암호화폐 관련돼서도 이야기를 하시고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 되게 뭐 광범위하게 좀 말씀을 하셨어요. 대표님께서는 이번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 뭐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이제 그 초기에 사실 우리가 파월과 트럼프의 관계는 정말 1기 때를 보면 이게 2기 때 뭔가 시장폭탄이 터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의외로 이제 파월이 집권 초기니까 이 관세 정책부터 해서 한 발 물러나서 지켜보는 관점을 취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관망적인 자세, 그 다음에는 뭐 이게 단기적이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점점 수위를 높여가면서 어제 이제 새벽에 이제 그 제롬 파월이 연설을 하면서 주가가 나스닥 같은 경우 4%로 급락을 했잖아요.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그만큼 강경한 어조가 좀 어떻게 보면 냉소적인 어조가 좀 나왔고 이게 마치 이제 연설하는 부분이 지난번 예전에 금리를 강하게 인상할 때 단호하게 시장을 대했던 좀 그런 느낌도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파월이 이제 조금씩 본인의 칼을 꺼내기 시작할 거구나라고 느껴졌고 특히 이제 파월이 조심해야 될 멘트가 고용과 인플레이션 관계에서 고용을 먼저 꺼내서 딱 얘기가 나오면 이때 조심해야 되거든요. 왜요? 그러니까 이게 파월이 어디에 오리엔테이드 있냐. 원래 이제 연준의 기능이 고용과 인플레이션 두 개를 놓고 원래는 고용이 아니라 경기와 관련된 부분에서 판단을 하는데 파월이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그 금리를 인상할 때 파월의 실기라고 지적하는 분들 중에 대부분이 금리 인상 시기가 늦었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CPI가 막 7 넘어가고 이럴 때 했어야 되는데 CPI가 10에 가까워질 때까지 안 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었는데 그때 이제 파월이 금리 인상을 늦추면서 했던 얘기가 계속 조금만 더 고용을 조금만 더 보고 고용이라는 표현을 계속했거든요. 고용이 조금만 더 안정되면 할 거다 이렇게 했는데 그만큼 파월이 고용에 대한 오리엔테이드가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이번에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최근에 이제 금리가 인하되는 시기 중단 이후부터는 이 표현을 잘 그렇게 강력하게 안 썼거든요. 그게 나왔다는 거는 이제 단언 의지가 분명히 이제 앞으로 나올 거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인식을 좀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파월이 이제 임기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분명히 본인이 지향했던 바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전에 그 그린스펀 의장처럼 닷컴 버블 이후에 이거를 경기 침체 없이 인플레이션을 잘 잡았던 그러니까 그 사례를 본인이 계속해서 모델로 삼았기 때문에 본인도 이제 그렇게 구도를 잡고 왔다가 이게 이제 관세 문제로 완전히 틀어져 버리면서 본인도 마지막에 어떤 그 본인이 주장했던 바를 이제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파월이 큰 변수가 될 것 같다는 느낌을 새롭게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뭐 트럼프와 파월의 관계가 뭐 은근히 좀 골이 깊지 않습니까 지금? 뭐 독립성에 엄청나죠. 대한 오늘 얘기가 했어요. 우리는 독립적으로 법 안에 테두리 안에 있는 그러한 부분을 나는 지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뭐 그런 부분 뭐 트럼프의 영향은 안 받겠죠? 아마 받지 않을 것 같고요. 아. 아마 지난번에 그 트럼프가 지난주 월요일날 국채금 장기 국채금리 급등하면서 예. 본인이 생각했던 의도가 틀어지면서 한번 얘기했죠. 파월에 대한 탄핵 비슷하게 그러니까요. 이거 어떻게 했냐라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트럼프는 이제 그런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생각할 때 파월이 자연스럽게 금리를 인하했으면 장기 국채 금리를 그냥 자연스럽게 떨어뜨렸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을. 본인이 결국 이런 수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그런 부분에 이제 아쉬움이 있는데 예. 일기 때 충격적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파월 의장한테 뭐 내일 아침까지 내가 출근하기 전까지 사표 써서 뭐 갖고 오라든지 이런 표현을 했기 때문에 감정의 골은 둘 다 상당히 예. 깊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런 부분은 뭐 우리가 향후 또 FMC나 또 제롬파 의장의 발언 보면서 또 판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연말 하반기가 되면 많은 이벤트가 있습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기대했던 게 뭐냐면 자율주행에 대한 뭐 이제 로보택시도 한번 이벤트 작년에 있었고 자, 올해 이제 6월달에 뭐 로보택시에 대한 또는 사이버캡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분명히 시장에 있단 말이에요. 또 연말 되면 또 휴머노이드에 대한 기대감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중간에는 이제 테슬라라는 기업이 있는데 최근에 테슬라에 대한 부품을 일부 뭐 중단하겠다라는 뭐 그러한 이야기 중국에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하반기에 대한 이벤트가 있어야 확실하게 좀 시장을 돌아설 수 있을 만한 분위기가 형성이 될 텐데 뭐 이러한 부분은 결국에 발목을 잡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저 대표님께서는 하반기에 이 시장을 돌릴 수 있을 만한 트리거가 도대체 뭐가 있을까? 보셨을 때 뭐가 있다고 보세요? 저는 이제 여전히 AI 모멘텀이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예.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AI 모멘텀을 제외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모멘텀의 주도주가 교체돼서라도 미국 시장이 좀 버티기를 바라는 마음, 물론 저도 있지만, 예. 저는 사실 이제 AI 모멘텀이 만약에 미국에서 중심에 서지 못하면 시장이 이제 전체적으로 그 방향성이 좀 바뀔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AI 모멘텀이라는 부분은 단기적으로 물론 반도체나 어떤 하드웨어적인 측면을 고려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사실 이게 전체 제조업과 미국이 가져가는 헤게모니 전체를 아우러야 되는 어떻게 보면 장기 프로젝트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고심하는 부분도 반드시 거기에 있고 그러면 이 AI 모멘텀이 되게 단순하게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적인 변화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미국의 이런 그 원탑의 모멘텀을 차기에 끌고 갈 수 있는 가장 큰 무기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단발적으로 끝날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하드웨어 쪽에 오리엔테이트 되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소프트웨어 쪽으로 갈 거고 나중에는 온 디바이스 AI 그게 뭐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이 아니라 나중에 로봇이나 진정하게 이제 범용 AI가 들어온 구간까지. 그래서 뭐 딥시크 충격도 있었지만 저는 그걸 이제 극복하고 더 나갈 거라고 보는 시각 자체가 결국은 지금 우리가 지향하는 AI라는 그 종착점이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라는 거예요. 예. 결국 이제 범용 AI에서 우리가 온 디바이스 AI는 뭐 예를 들면 휴머노이드까지 가려고 하면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예. 특히 우리가 이제 하드웨어 중에서 딥시크가 굉장히 충격을 불어넣었지만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분석의 단계에서 추론의 단계로 넘어갔을 때 젠슨왕이 얘기했던 지난번 분기에서 발표했던 생각보다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블랙홀에 대한 수요는 더 많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그 AI가 발전되는 단계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면 저는 여전히 AI가 중심에 서 있어야 되고 엔비디아가 지금은 가장 곤욕을 겪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가격적인 측면을 떠나서 가치적인 측면을 본다면 최근에 지난주, 지지난주 미국에서 나온 레포트를 보면 뭐 10년 내 최저 가격이다라는 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가장 관세 하두에 서 있지만 이런 종목들이 결국은 제가 볼 때 또다시 시동을 걸 수 있고 어쩌면은 가격적인 조정이 이렇게 강제적으로 일어났던 부분 때문에 상승의 원동력은 뒤쪽이 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말씀 중에 제가 이제 메모를 좀 해놨습니다. 예, AI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넘어가는 이런 구간, 그리고 이제 온 디바이스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기. 요거 두 개를 이제 AI가 이제 시작 단계다라고 했을 때 이제 시작해도 되는 건가요? 요거 두 개를?
저는 이제 최종적인 부분은 그쪽에서 각광을 받을 거라고 보고 있고, 예. 그래서 뭐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전자나 애플이나 테슬라나 그리고 뭐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 공을 기울이는 모든 기업들이 해당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예. 결국 이제 삼성전자도 애플도 그 시점에서는 좀 난관을 극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그 젠순왕이 얘기했던 그 AI의 단계를 보면 사실은 아직 소프트웨어도 넘어가기 힘든 이제 하드웨어에서 한 발, 이제 가장 초보적인 한 발을 더 앞으로 내딛는 단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제 그거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AI라는 자체가 물론 챗GPT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쓰고 있지만 이게 추론의 연계가 가서 지금은 결론을 도출해 준다면 미래의 결론을 추론해 주고 이걸 다시 병합적으로 정리해 주는, 그리고 이게 온디바이스 탑재되는, 그러니까 여기까지 본다면은 저는 뭐 여전히 아직까지는 시세는 초입 구간이다. 네, 초입 구간이다. 야,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원래 제가 이제 연결해서 무슨 섹터를 보시냐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다 만족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제가 추가적으로 마지막 질문 하나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세 정책에 대해서 다시 조금 되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예를 들면 AI에 대한 뭐 이야기를 좋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소프트웨어나 온디바이스 같은, 만약에 우리가 시장을 바라볼 때 뭐 물론 이걸 예측하기는 정말 힘들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정말 악재가 우리가 발목을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악재가 만약에 있다면 가장 염려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은 대표님께서는 뭐를 가장 좀 하나로 좀 염려하는 구간이다, 염려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결국은 이제 경제의 외적인 요소에서 경제의 이제 펀더멘탈이 진짜 바뀌는 구간.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리 이제 그 파월 의장이 얘기하듯이 예. 나빠도 펀더멘탈에 대한 부분은 항상 강조를 하잖아요. 예. 그게 어떻게 보면 파월 의장의 지금 마지막 임기가 다가가는 본인의 입장에서 가장 큰 업적이고, 나는 인플레이션은 경기 침체 없이 잡았어라는 부분인데, 이게 경기 침체로 들어가 버리면 이제 본인의 업적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이제 경계심이 있는데, 저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외적인 정치 외적인 그 경제 외적인 부분이 과연 이제 펀더멘탈을 훼손시키는 구간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 여부가 이제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아마 이제 시청자분들은 그렇게 본다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너무 먼 미래가 아니냐고 생각하지만 사실 지금이 그런 갈림길에 저는 있다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좀 짧게 투자에 도움을 드리자고 말씀을 드리면, 아마 지금 그 기술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작년 8월달 저점의 훼손 여부를 종목별로 잘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8월달에 언제냐면 잘 나가는 빅테크 기업들이 갑자기 우리 그때 뭐 샤메 법칙, 경기 침체 맞아요. 나와서 코스피가 하루에 크게 10% 한번 넘게 출렁거렸죠. 급락했던 예. 바로 그 시기거든요. 그때 8월달 저점을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들이 거기를 살짝 훼손했거나 훼손하다가 복귀를 하는, 그러니까 거기에서 공방을 지금 벌이고 있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8월달 저점이 훼손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것은 좀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이 그래도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만약에 이제 8월달 그때가 이제 경기 침체와 관련돼서 나왔던 부분인데 거기를 훼손시킨다면 이제 제가 이제 두려워하는 것은 진짜 펀더멘탈적인 훼손이 좀 오지 않을까라는, 그게 가장 두려운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 이전 대표님도 경기 침체에 대한 구간,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지난 8월에 어떤 저점을 잘 지지를 하는가, 그 부분 같이 한번 짚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나도 좋은 인사이트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4월 17일이죠. 예, 지금 프리마켓 뉴욕 선물 시장이 또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미국 내에도 많은 갈등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어떻게 협상이 타결될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전망하는 것은 정말 지금 순간에서는 좀 어리석은 짓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급변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뉴스를 좀 팔로우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원래 원칙상 우리가 이제 내일 또 여러분들을 만나 뵈야 되는데, 내일은 미국 시장이 휴장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 프리마켓 뉴욕은 다음 주 월요일 7시, 오후 7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